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참가비가 좀 내려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건 진짜인 것 같은데. 근데 요즘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진짜 그렇게 심각합니까?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공구 전시회 비관 쪽인데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텅 비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10월 15일 중국 외국 무역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규모는 매우 컸지만 많은 업체들은 올해 광교회는 유난히 한산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럽과 미국 바이어는 거의 보이지 않고 국내 업체들만 잔뜩 모여 있어서 전시회 전체가 내수용 박람회처럼 변해버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주 페어 첫날입니다. 저희 부스는 바로 여기예요. 잠깐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부스가 작다 보니 제품도 많이 진열을 못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통로 위치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시회 현장은 인파도 드물고 차가운 바람만이 스쳐 지나갑니다. 텅 빈 부스 위에는 관심조차 받지 못한 전시품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주변 참가 업체들은 구석에 힘없이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 그 눈빛엔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복된 그저 발소리의 메아리만 메마르게 울릴 뿐 웃음소리도 거래를 논하는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전시회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신발 업계 분위기가 정말 한산하네요. 부스마다 사람들이 그냥 앉아만 있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수다 떠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외국 바이어는 거의 보이지 않고 다들 그저 자리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광주 페어에 사흘 동안 참가하는데 10만 위안 넘게 썼습니다. 과연 이게 가치 있는 투자였을까요? 어제는 아내와 보조 직원 몇 명이 먼저 안쪽 전시장을 둘러봤고 저는 아프리카 형님의 도움으로 겨우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4, 5명 정도였고 입장료만 1인당 300위안 이상 들었고 사람을 통해 들어가느라 별도로 1인당 500위안씩 추가로 줘야 했죠. 1층 전시장에 들어가 보니 전기 오토바이와 연료형 오토바이 등 오토바이 관련 부스들이 꽤 많더군요. 사실 저희 아내도 비슷한 제품을 판매 중이라 관심 있게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제품이 정말 비슷하다는 거였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동질화, 차별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부스 안을 둘러보며 관찰해보니 방문객 대부분이 1대1로 연성국가 쪽 바이어들이었고 강한 인도 억양의 영어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특유의 카레 향신료 냄새처럼 강하게 튀는 발음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보이던 제품, 오토바이는 한 대에 약 400달러 선이었고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보다 약간 비쌌습니다. 하지만 공장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요즘은 홍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순한 품질 경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요. 광주 페어나 다른 전시회나 요즘은 다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 부스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바이어는 단 한 명도 못 봤고 유럽 쪽은 한두 명 정도? 나머지 바이어들은 전부 CIS 1대1로 연선 국가, 인도, 중동 등 그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같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 페어에 부스 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중고 부스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스 하나에 7만, 8만, 9만, 심지어 10만 위안 이상 투자하시려는 분들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잘 따져보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에 결정하세요. 광주 페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느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50분쯤부터입니다. 참관객 수 자체는 꽤 많은 편이에요. 둘째, 바이어들이 주로 온 지역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이 세 곳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 외에도 중동 지역과 러시아권 바이어들도 일부 보입니다. 셋째, 전반적으로 중저가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바이어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도 품질을 중시하고 진지한 구매력을 가진 고객들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물론 이런 고객들은 후속 관리와 선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같이 한번 우리 전시관 좀 둘러보실래요? 우리 전시관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적어도 밝고 환하잖아요. 햇빛도 잘 들고 전시관 전체가 햇살이 가득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투덜거리는 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죠. 뭔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괜히 헛걸음한 느낌 들지 않도록. 자, 봐봐요. 오늘도 일찍 준비하셨네요. 그리고 오늘도 또 혼자입니다. 요 며칠 직접 광주 페어를 다녀왔는데요. 확실히 이번에는 상반기보다 참관객이 더 줄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사람이 예전보다 확 줄었네 라고 느꼈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 광주 페어 전성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땐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통로마다 북적북적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이번 회차에서는 유럽, 미국 바이어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그 대신에 1대1로 연선 국가들에서 온 바이어들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의 바이어들은 수는 많지만 전체 거래 규모는 비교적 작다는 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공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번 광교회는 총 74,600개의 부스가 설치되었고 참가 기업 수는 32,000개 이상에 달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사전 등록을 마치는 바이어만도 24만 명을 넘었지만 관세 압력의 그늘 속에서 참가한 수출 업체들과 바이어들 사이에는 전반적인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광교회는 참가 및 입장 조건이 더 엄격해지면서 업계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여러 참가자들이 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신규 정책에 따라 참관 보조 인력은 단독 입장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외국 바이어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전의 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참가자는 외국인 1명당 보조 인력 1명, 통역 1명만 연결할 수 있고 통역은 반드시 영어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 증명이 필요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300위안에 카드 제작비 50위안이 추가되면서 일상적인 비즈니스 응대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지적입니다. 심천의 한 참가자는 하루에 350위안이나 쓰고도 정작 전시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며 정말 속이 터집니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광주 페어 첫날이 막 끝났습니다. 오늘 직접 다녀온 입장에서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여러분께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에서는 이번 광주 페어는 역사상 가장 많은 바이어와 참가 업체가 몰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그런 홍보 문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가전관 3.1부터 3.2홀까지 쭉 돌아봤는데요. 바이어 수는 많긴 했지만 기대만큼 엄청나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고 참가한 수출업체 수도 봄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어 보였습니다. 이번에 광주 페어 다녀온 뒤 전체 비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께도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과연 이게 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부스 비용입니다. 한 자리당 25,800위안. 저희는 총 3개 부스를 신청했기 때문에 부스만으로 약 77,000위안이 들었습니다. 부스 인테리어 비용도 약 2만 위안. 이번에 총 8명을 현장에 파견했는데요. 왕복 교통비는 1인당 500위안. 남창에서 광주까지 기차로 다녀온 비용이 총 4,000위안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기 전부 참가했기 때문에 전체 교통비만 약 24,000위안이 나왔어요. 숙박비는 총 18명이 4개 객실을 사용했고 1박 600위안 곱하기 15일 총 36,000위안 들었습니다. 식비는 최대한 아끼면서도 기본은 지키려 해서 하루 800위안 곱하기 15일은 14,400위안.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총 비용은 179,800위안 이상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비용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성과가 확실했다면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지난주 중공 당국이 히토류 수출을 한층 더 강하게 통제하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산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조치 이후 광동성과 절강성 등 주요 수출 지역의 업체들은 이제는 정말 버티기 어렵다며 일제히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해외 주문 급감이라는 외부 리스크와 내수 경쟁 과열 및 전시회 참가 규정 강화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강성의 한 수출업자는 스케이트와 인라인 슈즈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주문이 줄고 있었는데 만약 미국이 진짜로 100%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회사엔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 유럽과 동남아 시장은 규모가 너무 작아 대체가 어렵다며 지금 주변의 대부분 수출업체들도 그저 버티고 있을 뿐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전 11월 1일부터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위를 하나에 10위안에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미국 바이어는 15위안 넘는 비용을 관세로 더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품 가격이 2배 가까이 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 바이어들은 단가를 깎으려고 하거나 아예 주문 자체를 취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중국 공장들, 특히 우리처럼 수출 중심의 제조업체들은 주문 감소, 재고 증가, 수익성 악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해외 판매하시는 분들 이제 진짜 못 버티겠어요. 우리 같은 수출업자들 요즘 진짜 마음이 덜컥덜컥 불안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이 100% 관세를 추가한다잖아요. 한 곱이 넘기자마자 또 한 곱이에요. 연휴 끝나고 밀린 출하랑 통관도 아직 처리 못했는데 이번엔 중미 무역전쟁 두 번째 라운드 폭탄이 우리 머리 위에서 또 팡팡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분주하면서도 여유롭게 일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처참하고 한산하기만 합니다. 오늘 저는 선전 화남성에 다녀왔습니다.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저는 서안 화남성에서는 5년간 근무했고 정주 화남성은 50번도 넘게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 익숙한 화남성이지만 이번에 처음 방문한 선전 화남성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환경이 너무 열악했고요. 내부를 한 바퀴 돌아봤지만 영업 중인 가게도 거의 없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형님들, 요즘 작은 공장 하나 망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억 위안대 자산을 가진 대형 그룹이 무너진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거대한 공장이 무려 13개 동이나 됩니다. 수억 위안 규모의 자산을 가진 회사조차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 공장들이 문을 닫는 현실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릅니다. 이달 말이면 우리 팀이 해산합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동료들이라 그런지 헤어질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슬픕니다. 이젠 일이 없어요. 곧 실업자가 될 거예요. 혹시 지금 사람 구하는 곳 있나요? 정말 간절합니다. 혹시 일자리가 있으면 추천 좀 꼭 부탁드릴게요. 보세요. 공장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이 싹 치워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오늘 미수금 받으러 왔는데 공장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계도 자재도 집기류도 전부 통째로 옮겨버렸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네, 완전히 망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창업해서 지금까지 정확히 1년 동안 수입은 단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20만 위안 넘게 썼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저축도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남은 차까지 팔았습니다. 이젠 정말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갈 길을 모색해 봐야죠. 우리 공장 좀 보세요. 저렇게 길게 줄 서 있는 차들 보이시죠? 전부 외상값 받으러 온 공급업체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도착하고 있어요. 우리 공장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아직 못 줬는데 이제는 공급업체들까지 줄줄이 밀려와서 돈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망했어요. 앞에 있던 가게들도 하나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선전 남산 해안성입니다. 남산 해안성마저 이렇게 처참한 몰골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 이 거리 전체가 전부 공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비어있어요. 여긴 예전에 건물주들이 한밤중에도 줄을 서서 사려 했던 횡재상가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곱미터당 40에서 50만 위안에 거래됐고 거기다 따로 차값이라고 하는 금액을 더 줘야 겨우 살 수 있는 인기 상권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비어있는 건 기본이고 쥐 한 마리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 거리 하나만 해도 수천만 위안이 그냥 증발한 셈이에요. 부동산이든 상권이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강에서 또 한 공장이 무너졌고 대표는 도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브랜드명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공장이 단순한 영세업체가 아니라 꽤 안정적인 기반과 규모를 갖춘 회사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표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려 무리한 확장에 나섰고 제품력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자금 흐름은 붕괴됐고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뉴스나 뒷이야기보다 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제조업 공장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대거 폐업하게 되면 매우 현실적인 사회적 생존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사장님들은 앞으로의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업종을 바꾸고 싶어도 쉽게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둘째, 전문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셋째, 오랜 사장 생활에 익숙해진 탓에 다시 남 밑에서 일하는 것에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성격이 나태해지거나 고집스러워지기 쉬워 결국 재취업도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지도 못하고 계속 운영할 수도 없는, 이른바 벌기도 어렵고 버티기도 어렵고 접기도 어렵고 도망치기도 어려운 사방이 막힌 사중고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주그룹 12동 2층. 사장이 도주해 직원들 공장 앞에서 임금 체불 항의 중입니다. 没事，老板一下子就把钱给你们搞过来了。哎，对对对，但是你们要配合一下嘛，要手拉起来嘛。手拉起来那个才有效果。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